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656페이지입니다. 656페이지 주택의 공급. 화면 보시면은 우리 주택 공급 파트에서 공부하게 될 테마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대체로 출제를 잘 하죠. 5개 테마 중에서 2개 정도는 출제가 돼요. 네. 참 중요하다, 그죠? 네. 자, 분양가 제한 등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같이 한번 볼까요? 656페이지 주택 공급. 네, 법 54조 같이 봅니다. 656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은 큰 1번의 주택의 공급에서 법 제54조, 주택법 54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마 주택법 54조는 그 주택 공급 원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박스 안에 들어오세요. 박스 안에 들어오셔서 동그라미 1번만 별표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1번 별표하시고 같이 봅니다.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할 경우에는 그 밑에 줄 것죠. 시장, 군수, 구청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 동그라미. 이때 승인이 입주자 모집 승인이에요. 입주자 모집 승인. 그래서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할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입주자 모집을 승인받는 게 원칙입니다. 네, 이게 원칙인데 가로 안에 줄 것죠. 가로 안에 승인 뒤에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은 입주자 모집을 신고만 하면 돼요. 신고 동그라미. 그래서 이거요.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시령, 군수, 구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계획을 승인받는 게 원칙인데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은 승인받지 않고 신고로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은 가능해요. 신고만으로. 근데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 봅니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줄 것죠. 동그라미 1번에 가로 안에 공공주택 사업자, 예를 들면 누구죠? 국가, 지자체, 주공, 주택공사, 지공, 지방공사 등이에요.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세 가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시령,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계획을 승인받는 게 원칙인데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은 신고하면 되고 공공주택 사업자는 입주자 모집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내려옵니다. 3번. 견본주택 서류 제출 나와 있습니까? 견본주택 서류 제출도 출제는 돼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나와요. 나올 수 있는 곳이니까 별표하시고 무슨 얘기가 나올지 잠깐 이야기를 좀 듣고 교재를 같이 봐요. 그래서 고개를 듭니다. 고개 드시고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잠깐 이야기를 듣는 게 좋죠. 여러분 여기 견본주택입니다. 견본주택. 견본주택이 뭐죠? 모델하우스. 견본주택이라고 합니다. 모델하우스를 이제 주택법에서는 견본주택으로 하죠. 이런 모델하우스에 한두 번은 구경 가셨죠? 네, 가보면은 진짜 환상이죠. 너무 좋아요. 아니 근데 그 신기한 게 모델하우스는 구경 갈 때마다 환상적이에요. 너무 좋아요. 아니 왜 그렇게 같은 평형인데 크게 보이고 그죠? 공간을 쓸모있게 배치한 것 같고 그리고 건축 자재의 품질은 매달 달라지는 것 같아 진짜. 건축 자재, 바닥재, 벽지 등 싱커 등등이 너무 재질이 좋은 것 같다. 갈 때마다 환상이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환상에 빠져서 입주를 해요. 청약 계약하고 입주를 하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청약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입주 시점이 동일합니까? 또 2, 3년 걸립니까? 청약 계약하고 청약 계약금 내고 중도금 붓고 잔금 치고 입주하려면 또 2, 3년 걸리죠. 빨라도. 2, 3년 만에 입주하면은 환상이 깨져요. 그 2, 3년 동안 건축 자재나 디자인이 획기적으로 발전해 버리니까. 그래서 입주하는 순간 환상이 깨진다니까. 진짜 대출금만 늘어나더라고. 이런 거 한두 번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똑똑해가지고 입주자들이 아니 견본주택에서 본 건축 자재가 아니야. 그 마감재가 아니야. 그 바닥재가 아니야. 그 주방 가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는 환상이었는데 환상이 깨지고 나니까 그러면은 입주자 모집 계획을 아까 시장 군수장이 입주자 모집을 승인했잖아요. 승인권자에게 당신이 승인한 그 모델하우스의 그 재질,
그 바닥재, 그 등, 그 디자인이 아닌 것 같다고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입주자 똑똑하죠. 그래서 앞으로 시량군수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건설회사잖아. 사업주체가 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할 때는 견본주택 마감재 목록표, 바닥재는 어느 회사 무슨 제품이고, 등은 조명은 어느 회사 무슨 제품이고, 뭐 이런 거 전부, 싱크는 어느 회사 무슨 제품이고, 이런 거 전부 마감재 목록표를 만들어서, 그리고 각 실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마감재 목록표하고 동영상, 영상물을 의무적으로 구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건설회사가. 그러면 구청장은 이 마감재 목록표를 제공받았잖아. 2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했다가 입주자가 민원을 제기하면은 입증 자료로 열람케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거예요. 그러면은 마감재 목록표를 건설회사가 미리 영상물을 미리 제공했기 때문에 그 마감재와 다른 마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나올지 알겠죠?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은 교재 내용이 너무 읽어지기가 쉬워져요. 현장을 소개했기 때문에. 교재 같이 봐요. 656글이 제일 밑에 봐요. 제일 밑에 세 번째 있죠. 주택법상 사업주체, 건설회사가, 아파트 건설회사가 구청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재 목록부 동그라미예요. 오른쪽 위에 마감재 목록부 동그라미, 그리고 각 실내부를 촬영한 영상물 동그라미, 동영상이죠. 이 두 가지를 입주자 모집 승인까지 제출해야 되는 거야. 앞으로 건설회사가 구청에 입주자 모집 승인 받으러 갈 때 두 가지를 가져갑니다. 견본주택 마감재 목록표하고 영상물을 제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남녀입니다. 자, 사업주체가 이번에는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주체가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 예정자 동그라미, 입주 예정자에게는 두 가지 정보를 제공해야 돼. 입주 예정자에게는 다음의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료와 정보를 입주 예정자에게 제출해야 되죠? 박스 안에 들어옵니다. 동그라미 1번, 견본주택 마감재 목록표 동그라미. 그리고 두 번째는 발코니, 공동주택 발코니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 설치 동그라미, 피난구 설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주 예정자와 청약 계약을 할 때 사업 주체는 두 가지, 마감재 목록표하고 영상물이 아니고 뭐죠? 피난구 설치 등에 대한 정보를 입주 예정자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영상물 하면 틀리잖아. 입주자 모집 승인할 때는 마감재 목록표와 영상물 제공 의무가 있죠. 청약 계약을 할 때는 입주 예정자에게 뭘 제공합니까? 견본주택 마감재 목록표하고 피난구 등 설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렇게 구분하시라고. 네. 그 다음에 내려와요. 5번 내려와요. 동그라미 1번 꼭 읽으면 되죠. 시장군수장은 마감재 목록표와 영상물을 사용 검사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입증 자료로 이를 공개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마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 승인 또는 마감재 목록표의 마감재와 다르게 마감재를 시공하고 설치할 때는 당초 마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야 됩니다. 같은 질,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같은 질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린 거죠. 시험 문제 그렇게 나왔어. 같은 질 이하입니까? 당초 제공한 마감재 목록표와 같은 질 이상입니까? 같은 질 이상. 이하로 시험 나왔다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2번 지나갈 때 읽으시면 돼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피난구 설치 등에 대한 정보가 뭐냐면은,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3,301호, 3,302호, 33층입니다. 지금 아파트고요. 여기 출입문이 있죠. 여기 출입문이 있죠. 여기는 베란다. 요즘에는 뭐 타워형이니까 베란다 별로 없지만 베란다가 있어요. 그러면은 3,301호에 33층에 3,301호에 화재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출입문으로 대피해야 되죠. 나와서. 근데 화재가 이쪽에 불길이 여기까지 번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베란다로 나가야 되잖아. 근데 불길이 점점 확산되면 베란다로도 나오게 되잖아요. 34층에서 어떻게 뛰어내리냐고. 3층 공료도 아니고. 뛰어내릴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봐요, 여기. 여기 3,301호하고 3,302호 베란다 쪽에 벽에 보면은 여기 피난구가 있어. 발로 차면은 부서져요.
알겠죠? 이게 머리로 들이받고 입술 빠져나가면 된다고. 옆집으로 급하니까 가야지 뭐. 이렇게 대표할 수 있도록. 이게 피난구야, 피난구. 이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음을 정보를 알려줘야 위해가 재난 발생 시 대표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정보를 청약 계약할 때 마감재 문호표도 주고 피난구 설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제 피난구 설치에 대한 정보가 뭔지 알겠죠? 화재 발생 시 대피 통로가 어딘지 등을 알려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최소한의 그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런 것까지 법으로 다 만들어두는 거죠. 얘기 듣고 나니까 피난구가 뭔지 뜬금없이 들리지는 않잖아. 그죠? 네.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은 참고하시면 되고, 독립적으로 나온 적이 없어. 입주자 저축이 별도로 한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참고해요. 참고를 하시고, 659페이지 봐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발표하시고요. 분양가 상한제 발표하시고. 너무 중요하죠. 분양가 상한제는 발표하시고, 줄 것입시오. 동그라미 1번에.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줄 거예요.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줄 거고, 밑에다가 분양가 상한제 적으세요.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돼요. 어디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요. 그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박선의 기역과 니은이죠. 기역, 니은을 묶어서 적용 지역 적어요. 적용 지역. 고개를 드시면 됩니다. 고개 드세요. 설명 들으세요.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는 아파트 분양가는 어떻게 결정하는데, 아파트 분양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면은 택지비에다가 건축비를 더해요. 건축비를 더해서 분양가가 산정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택지비에 건축비를 더하여 분양가가 산정이 되면은 산정되죠. 산정 금액을, 그 분양가로 산정된 금액을 산정되면은 공시합니다. 공시. 비밀입니까? 공시합니까? 공시예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은 산정된 분양가 이하로, 이 공시된 분양가 이하로 건설회사가 분양가를 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공시된 분양가를 초과하여 사업주체가 분양가를 정할 수 없도록 분양가를 공시된 분양가 이하로 규제를 받게 되는 거야. 이렇게 공시된 분양가 이하로 건설회사가 아파트 분양가를 정할 수 있도록 분양가 규제 제도가 뭐죠? 분양가 상한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을 공시해 놓고 공시된 분양가 이하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분양가를 규제하는 거예요, 법으로. 그럼 건설회사가 마음대로 원가 계산하고 분양가를 정할 수 있습니까? 공시된 분양가 이하로 정합니까? 이하로 정하도록 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곧 분양가 규제 제도로 보시면 되는 거죠. 전매를 제한합니까? 분양가를 규제합니까? 분양가를 규제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기존 아파트 값을 떨어뜨립니까? 끌어올립니까? 끌어올리니까. 그래서 분양가 규제 제도를 국회에서 입법을 한 거죠.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 어디서 아파트 분양 받으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까? 이런 거 좀 필수죠, 뭐. 박수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 공공택지. 공공택지 안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봐요. 니은번에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민간 택지를 말하는 거야. 법에서는 민간 택지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공공택지 외라고 하는 거야. 공공택지 외. 그러면은 민간 택지는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돼. 민간 택지도.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은 공공택지이거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국토교통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안에서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특별 공급자가 아닌 일반 공급자를 말하는 거야.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3개가 있잖아. 공동주택은 뭐죠? 아파트, 연립, 다시대 주택은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안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럼 이제 시험이 이렇게 나오잖아. 공공택지 안에서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오 믿겠습니까? 오, 문제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또 공공택지 안에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오 믿겠습니까? X. 건축허가를 받으면은 건축주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 거야. 주택법상 누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한 지역에서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그럼 건축주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 거야.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만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거야. 그러면은 공공택지에서는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모든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오 믿겠습니까? X. 공동주택만. 문제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2개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주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오 믿겠습니까? X. 건축법상 건축주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단독주택은 공공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야. 여기서 문제가 다양하게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동그라미 2번. 다음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이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 거 외워야 돼, 이걸. 박스 안에. 기업번 도시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습니다. 니 한번 줄 거죠? 니 한번에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경제자유구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특구에서 빨리 줄 것입니다. 관광특구에서 청소가 몇 층?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좀 외우십시오. 그 다음 내려와요.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이 됩니다. 라고만 줄 거 놓고요. 그때 택지비 산정 방법과 건축비 산정 방법은 아직 안 해도 돼요. 간단하게 나중에 외우면 되니까. 그 다음에 최저 넘깁니다. 넘겨서 오세요. 662페이지 와봐요. 662페이지 와요. 662페이지 오면 왼쪽 하단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기준 나와 있습니까? 외워야 됩니다. 암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기준입니다. 자,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국토교통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때는 다음 중 한 개의 요건에 해당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요건이 몇 개 있습니까? 3개 나와 있는, 3개 나와 있죠. 이거 3개를 외워야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지정 기준. 동그라미 1번에 박스안에 1, 2, 3번이에요. 이걸 외워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박스안에 1, 2, 3번이 있죠. 동그라미 1, 2, 3번을 외우는 게 아니고 동그라미 1번 박스안에 1, 2, 3번 중 한 개에 해당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이거 외워야 됩니다. 자, 첫 번째 1번 같이 봅니다. 1번. 함부로 밑줄 긋지 마십시오. 자, 직절월부터 소급해서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 2배를 초과합니다. 2배 동그라미. 2배를 초과하는지요.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붙어줄 거예요. 두 번째 줄 끝에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 2배를 초과하는지요. 2배 동그라미. 2배를 외워요. 2배. 2배. 그 다음에 2번 직전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주택 매매 거래량이 줄 거죠?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몇 퍼센트? 20% 이상 증가된 지역 20% 동그라미 2배 20% 그렇게 오시라고. 그 다음에 3번 오십시오.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줄 것이십시오.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 초과. 주택 동그라미.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했거나 그 밑에 줄 것죠. 국민주택 규모 동그라미.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10대1을 초과한 지역에서 이렇게 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기준은 2배 20% 5대1 10대1. 2배 20% 5대1 10대1 이렇게 오면 외우는데 그 문장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 못 외우잖아요. 한나절 외우고 있고 막 그러면 되죠. 한나절 동안 이거 외우고 집에 가면서 보람찬 하루 일을 보람찬 하루가 아니죠. 2배 20% 5대1 10대1 끝. 주택의 청약 경쟁률은 5대1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청약 경쟁률은 10대1을 초과한 지역이죠. 그 다음에 내려오세요. 저 밑에 5번 663페이지 큰 5번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 동그라미 1번 줄 것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줄 것이고 손 떼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미줄 것죠.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다. 그래서 주택법상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의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 664페이지입니다. 664페이지에서 주택공급질서 유지라고 나와 있습니까? 네,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동그라미 하시죠?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동그라미 하시죠? 이게 이제 출제가 될 또 주기가 됐었죠. 올해나 내년 주기적으로 보면은 주택공급질서 교란 금지 동그라미 해놓고 설명을 약간 듣고 교재를 보면 너무 쉬워져요. 거기 드시죠? 설명을 약간 들어요.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택 공급 질서 교란, 주택 공급 질서, 공급이 뭐죠? 분양이라 그랬죠. 아파트 분양을 공급이라 그래요, 공급. 그러면은 분양 시장 교란을 말한 거야. 주택 공급 질서 교란, 교란 행위,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를 주택법에서는 금지한다, 금지. 분양시장 교란 행위는 누가 하죠? 투기꾼들이 하잖아. 실수요자가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은 분양시장 교란하는 투기꾼의 행위를 허용해야 됩니까? 금지해야 됩니까? 금지하기 위한 주택법상 규정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택법이 이렇게 하고 있어.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증서 또는 지위에 대해서 5가지를 금지합니다. 이걸 외워야 돼.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서 일정한 증서 또는 지위에 대해서 4가지를 금지합니다. 양도, 양수를 금지합니다. 일정한 증서나 지위에 대한 양도, 양수를 금지합니다. 양도, 양수 금지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 양수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양도, 양수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기타 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서 금지된 행위가 몇 개죠? 4개. 양도, 양수할 수 없다. 양도, 양수를 알선할 수 없다. 양도, 양수,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행위를 허용합니까? 금지합니까? 금지해. 일정한 정서나 지위에 대해서 이거 4개를 못하게 하는 거야. 주택 공급 질서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정서 또는 지위에 대해서 양도, 양수, 알선 목적의 광고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지. 단, 상속, 이혼, 제외. 왜요? 상속과 이혼은 투기 목적으로 합니까? 불가피한 사정입니까? 불가피한 사정이니 투기 목적으로 아들, 너가 투기를 할 수 있게 내가 죽어주마. 그죠? 그런 거 없잖아요. 상속. 여보, 우리 투기 목적으로 이혼해야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상속과 이혼은 금지 행위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니까 일정한 정서나 지위를 상속이나 이혼을 목적으로
양도, 양수항성 법상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설명 다 했거든. 외워야 될 게 있어. 주택 공급 조절 교란을 막기 위해서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나 지위를 5개를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 5개를. 지금 이 5개를 안 외우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수험 준비 끝이라니까. 주택 공급 주소 교란을 막기 위해서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나 지위가 몇 개 있다고요? 5개. 교재 한 번 봐요, 교재. 664페이지 제일 밑에 네 번째 줄 봐요.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공원은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할 목적으로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동그라미예요. 양도 동그라미, 양수 동그라미. 가로 안에 줄 긋죠. 그 밑에 줄 상속과 저당은 포함입니까? 제비입니까? 제비. 양도, 양수 금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 양수를 알선한다 이 말이야. 알선 동그라미. 그리고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뭐죠? 광고 동그라미. 광고. 몇 개가 금지되어 있죠? 4개. 양도, 양수, 알선 목적의 광고 행위가 금지된 거야. 단, 상속과 저당은, 죄송합니다. 이혼이 아니고 저당입니다. 죄송해요. 왜 이혼이라고 했을까? 죄송해요. 저 뒤에 이혼이 나오거든. 2개 알주는 이혼이야. 그러니까 헷갈렸구나. 저당, 죄송해요. 왜 이혼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자, 665페이지. 그러면은 주택 공급 주소 교란을 막기 위해서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나 지위가 박산에 있죠? 이 암기하시라니까. 주택 공급 주소 교란을 막기 위해서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 또는 지위야, 그게. 665페이지 제일 위에 박스 나와 있죠? 동그라미 1, 2, 3, 4가 있죠? 이게 양도 등이 금지된 증서 또는 지위가 되는, 그렇게 해서 외워야 돼, 이걸. 이런 거 쪽지 딱 찍어서 외워야 됩니다. 주택 공급 주소 교란을 막아서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나 지위를 외워야 됩니다. 단, 상속이나 저당은 금지입니까? 허용입니까? 허용. 또 이혼이라고 할 뻔했어. 자, 1번 봅니다.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뒤에 적어요. 가로 열고, 입주권.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아파트 입주권이 있죠? 네. 그럼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잖아. 그죠? 그래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뒤에다가 예를 들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그런 거라고. 동그라미 1번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뒤에다 가로 열고 예를 들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이런 거라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는 양도, 양수를 허용합니까? 금지합니까? 금지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 뒤에다 적어요. 주택상환사채 뒤에다가 적어요. 아니야. 이걸 혼동하면 안 돼.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이 아니고 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사채는 양도, 양수가 금지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럼 국민주택채권은 양도, 양수가 금지된 증서가 아니다 이 말이라. 알겠죠? 국민주택채권하고 혼동하면 안 돼. 잠깐만요. 여보세요. 주택상환사채가 뭐냐면은 봐요. 주택상환사채는 채권자에게 3년 내에 주택으로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야. 3년 내에 사채권자에게 3년 내에 주택으로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주택상환사채로 하는 거지. 그러면 주택상환사채를 가진 채권자는 3년 내에 아파트 입주권을 교부받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공급되는 주택에 프리미엄이 붙으면은 이걸 불법으로 양도, 양수 전매하겠죠. 프리미엄 붙여서. 그래, 금지시킨 거야. 근데 국민주택 채권은 원금과 이자 수입이 목적이지 채권자에게 주택으로 공급되는 증서가 아니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국민주택 채권은 주택 공급을 위한 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양도, 양수가 금지되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주택상호사채가 왜 양도양수 금지되는지 알겠죠? 3년 내에 아파트 입주권이 보장되니까 이걸 프리미엄 붙여서 팔거든, 사고 팔거든. 투기꾼들은 이걸 노릴 거 아니야. 그래서 주택상호사채의 양도양수는 허용합니까? 금지합니까? 금지되는데, 주택상호사채는 상속의 원인이라면 양도양수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택상호사채를 대출받기 위해서 저당을 하는 것은 투기가 아니잖아. 자금 융통이지. 그래서 저당은 금지입니까? 허용됩니까? 허용되는 거라고. 그래서 좀 대충 개념을 알면은 이런부터 막 외우지 않잖아. 주택상환사채가 무엇인지 알면은 이런 쟁서는 주택 공급주의 교란을 받기 위해서 양도양수 등이 금지되구나 이해가 된다고.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증서 뒤에 쓰고요. 예를 들면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이 없겠죠. 이걸 가입하고 매월 불입금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 넣으면 청약순위 1순위, 2순위 자격을 주잖아. 최소한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거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즘 엄마 아빠들은, 부자들은 아이가 대학에 입학하면 선물로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증서 하나를 개설해 줍니다. 매월 5만 원 정도만 넣어도, 그죠? 그 애가 그 사회 나갈 정도 되면은, 나갈 때 정도 되면은 당연히 청약순위 1순위잖아요. 그러면은 프리미엄이 많은 경쟁력이 치열한 것은 식구가 다 넣어야 되잖아. 이렇게. 청약을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 부동산에 눈을 뜨게 해주는 거죠. 근데 엄마 아빠도 이거 하나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가입하십시오. 네. 이런 게 없으면 안 되죠. 부동산이 기본이지. 자, 그 다음에 4번 내려와요. 4번 무허가건물 확인서, 무허가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대표적으로 무허가건물 확인서 등 딱 외우십시오. 무허가건물 확인서 등 고기 드시고 느닷없이 무허가건물 확인서를 외워야 되니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보세요. 재개발이야. 재개발되는 동네에 무허가건물을 가지면은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우리 재개발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 즉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서 당연히 재개발 조합이 되잖아요. 그때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 제외라는 법 보셨어? 못 보셨어? 안 배웠잖아. 그런 법 없죠?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일정한 요건이 되면은 무허가 건물이어도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등기도 안 돼 있지만 건축물 대장에 등재돼서 이제 이렇게 재산세 같은 거 일부 납부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으면 전부 다 조합이 된단 말이야. 그때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때는 그 등기가 없잖아요. 등기부가 없잖아요. 무허가 건물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철거할 때 그냥 철거하지 않고 무허가 건물 확인서를 떼준단 말이야. 이게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재개발할 때 무허가 건물 확인서도 조합원 자격을 입증하는 증서가 되니까 이게 아파트 입주권하고 교부가 되거든요. 그럼 거기도 프리미엄 붙여서 재개발 딱지를 사고 팔죠. 옛날에 엄마들. 이걸 하면은 그 투입군이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딱지도 사고 팔게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무허가건물 확인서는 옛날에 엄마들이라는 재개발 딱지야. 알겠죠? 재개발 구역에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도 토지 등 소유자도 당연 조합이 되니까 아파트 입주권을 보장받잖아. 그 무허가 건물 확인서를 프리미엄 붙여도 양도 양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뜻이라고. 그 다음에 니은 보내줄거요.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거 설명 듣고 나면은 현장을 알면은 안 해도 기억이 된단 말이야. 이야기 잠깐.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가 뭐냐면은 낙동강 괜히했어. 다른 데는 그런 거 나올 때 박수 쳤어요. 계속 했었다고. 늦었거든. 이제 낙동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댐을 막으면은
댐을 막아버리면은 이렇게 호수가 만들어지죠. 생기죠. 호수가 만들어지면은 그 강 주변에 있는 마을은 수몰되잖아. 그분들은 이게 댐이 건설되면은 거기 용왕님도 아니고 물속에 살아야 됩니까? 이주해야 됩니까? 이주해야 되잖아. 이들을 위한 이주단지 신도시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주단지 신도시에 아파트 입주하려면은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를 떼죠. 그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가 재개발 딱지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몰민들 중에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를 받으면은 이주단지가 조성되는 신도시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는다 이 말, 보장받는 거야. 그럼 여기도 위치가 좋고 학군이 좋으면은 프리미엄 붙여서 거래를 하겠죠. 이런 거래를 합니까? 못하게 한 겁니까? 양도 양수를 못하게 한 거야. 이제 이주대책 확인서가 뭔지 알겠죠? 그래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 등, 그리고 주택 상환사채, 주택 청약 종합저축증서, 그리고 무가금물 확인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등은 주택 공급조서 교란을 막기 위해서 양도 양수 알선 목적의 강공행위가 금지되어 있지만 상속과 이혼은 상속과 저당은 허용되는 거라고. 내려오세요. 665페이지. 665페이지. 2번 위반시효가 나와 있습니까? 주택공급주소 교란 행위를 위반하면은, 그러니까 지역주택조 조합원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양수 못하잖아, 돈 받고. 그걸 했어. 하면은 둘 모두 주택공급신청 지위를 무효로 해버려. 줄 거예요. 주택을 공급 신청하는 지위를 무효. 줄 것이고, 지위를 무효, 동그라미. 여보요, 지위는 무효. 양도자, 양수자 모두 주택공급신청 지위는 법상 무효가 돼버려요. 불법으로 양도양수하면은. 그 다음에, 불법으로 양수를 받고, 주택공급신청 지위를 불법으로 양수받고, 주택공급계약을 하면은, 동그라미 하십시오. 주택공급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지위는 무효, 계약은 취소. 그 다음에 계약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서 쓰고 잔금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했어.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주택은 환매 조치합니다. 3번에 환매, 3번에 제목에 환매 동그라미, 환매 조치합니다. 그 입주금을 이제 그 사업주체가 주택 소유자에게 입주금을 지급한 날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감지됩니다. 환매 조치. 그 다음에 책자 넘겨서 입주를 마친 자는 퇴거 명령할 수 있어요. 입주자에게 뭐 한다고요? 퇴거 명령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리고 5번 10년 범위에서 줄 거예요. 10년 범위에서 그 밑에 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10년 범위 내에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거 몇 번째죠? 5번째가? 네. 그 다음에 6번에 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러분, 주택공급주소 교란 금지 행위를 위반하면은 주택공급 신청 지위는 무효, 계약이 체결되면은 취소 대상, 그리고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환매 조치, 입주한 자는 퇴거 명령, 그리고 10년 범위 내에서 입주자 자격이 제한되고 3대3,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요. 이걸 통째로 6개를 외워야 돼. 제목을. 지위는 무효, 계약은 취소, 환매 조치, 그리고 10년 범위 내에서 입주자 자격 제한, 그리고 3대3 퇴거 명령까지 6개. 알겠죠? 딱 외워요. 통째 외워야 돼. 그렇게 외우는 거라고. 그 다음에 2번 666페이지 2번 저당권 설정 등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저당권 설정 등 제한도 별표하시고 제목대에다가 부제목을 쓰세요. 오늘 공급 파트에서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서 최소 2문제가 나와요. 공급 파트에서 최소 2문제.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죠. 왜 3, 4월 강의는 용어 정의를 안 하는지 알겠죠? 뒤에 이렇게 해야 될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1, 2월 입문 과정은 앞쪽에 용어나 기본적인 사항에 충실하고 이제 3, 4월에는 이제 강의 포커스를 뒤쪽에 많이 두게 되죠. 늘 용어 중임하고 시험을 볼 수 없잖아. 자, 그 저당권 설정 등 제한 뒤에다가 부제목을 씁니다. 사업 주체의 행위 제한, 사업 주체의 행위 제한이라고 적어요. 사업 주체의 행위 제한, 사업 주체의 행위 제한을 듣고, 제가 교재를 먼저 읽어서 밑줄을 그어드리고, 그 밑줄 그어드리는 게 필기니까 밑줄을 그어드리고 편안하게 설명만 들을 수 있도록 교재를 먼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드셔보시죠. 사업 주체는 주택 건설 사업으로 건설된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밑줄 쭉 그으세요. 밑줄 끌 때 조심하는 거 뭐죠? 가로는 건너뛰는 거. 가로는 밑줄 끄시면은 책 바꿔야 됩니다. 시작할게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해당 주택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줄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업주체 행위 제한 기간입니다. 행위 제한 기간이에요. 행위 제한 기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행위자를 받는 거죠. 이 기간 동안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가 박스안에 몇 개 있죠? 3개. 박스안에 동그라미 1, 2, 3을 묶어서 금지 행위입니다. 금지 행위. 사업 주체가 금지당하는 행위죠. 그래서 박스안에 동그라미 1, 2, 3을 묶어서 금지 행위. 금지 행위. 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줄 다시 올라갑니다. 세 번째 줄, 원칙의 세 번째 줄 다시 올라갑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해당 주택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돼 있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하면 가로 안에 줄 거예요.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을 말해요. 이것도 시험에 지문에 들어간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개를 드시면 돼요. 고개 들어요. 고개 드십시오. 설명드릴게요. 지금 필기되어 있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현장 그림이 제일 좋죠. 현장을 소개하면서 설명드립니다. 공법원의 현장입니다. 현장을 알면은 법 조문은 어차피 해석해서 현장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이해가 쉬워지고요. 한두 번 듣고 나면은 별로 외울 게 없어지죠. Y건설에서 500세대의 아파트를 지으면은 건축가 받습니까? 사업계획 대상입니까? 사업계획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장에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고 Y건설이 아파트를 짓게 되잖아. 그때 우리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이 Y건설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건축주라고 합니까? 사업주체라고 합니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고 아파트 지으면은 건축주가 아니고 뭐죠? 주택법상 사업주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업주체는 서울에서 500세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서 서울시청도 사업계획 승인 받고 여기다가 아파트를, 대지를 조성하고 이 조성된 대지에다가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건설회사 Y건설이 아파트를 지을 때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잖아. 건설 자금이 부족하면은 이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를 받고 건설하고 있는 주택과 대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버리면은 은행도 채권 확보해야 되면 여기 저당권을 설정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지금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사람이 누구죠? 청약 계약자잖아요. 주택건설 사업주체하고 주택 청약을 계약한 이 계약자들이 잔금이 끝나면은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청약 계약자입니다. 여러분이 청약 계약을 했다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잔금 끝나고 아파트 다 짓고 사용공사 받으면은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될 그 새로 산 아파트 주택과 대지에 저당권 설정돼 가지고 건설회사가 자금 부족으로 대출을 받아먹은 저당권 설정된 아파트 분양 받으실랍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행위, 사업 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되는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이나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 물건을 설정을 못하게 한 거예요. 담보 물건 설정을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건설회사가 아파트 짓다가 자금이 부족하다고 그 주택 건설 대지와 주택을 은행에 담보를 정하고 대출을 못 받게 저당권이나 가등기 담보권 설정을 못하도록 건설 사업 주체의 저당권 설정 등 행위를 제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 주체 행위 제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된 주택과 대지는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지상권, 전세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등 용익물건을 설정할 수도 없다. 지상권, 전세권,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설정을 못하게 합니다. 건설 사업 주체로 하여금. 그 다음에 가장 나쁜 거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못해요. 즉, 이 건설되는 500세대 아파트를 청약 계약자 가지고 다른 제3자에게 매각하고 자금 챙겨서 해외 도피를 못하게 한 거죠.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세 가지가 금지되어 있는 거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위제한 기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이게 행위제한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봐요. 앞으로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회사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해당 주택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되는 주택과 대지에서 이 세 가지를 못한단 말이야. 담보물건 설정 못하고 용익물건 설정 못하고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못하게 한 거죠.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그리고 그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 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뭘 말하죠? 입주 가능일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한다라고 법에 규정해 둔 거죠. 그럼 다 한 거예요. 박사에 들어오세요. 박사 안에 동그라미 1번. 해당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저당권부터 줄 것입니다. 저당권,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 설정할 수 없죠. 2번 줄 거죠. 전세권, 지상권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 임차권 설정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부동산 임차권 설정 행위를 할 수 없다 틀려요.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설정 행위를 못합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임차권 하면 틀려요. 부동산 임차권에도 틀려요.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설정 행위를 할 수 없다.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여기에 많이 당하거든. 그 다음에 마지막 줄 거죠. 매매, 정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행위를 못하는 거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이후부터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 단 667페이지. 입주자 동의 없이 저당권 등 설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소개되어 있습니까?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적으로 저당권 등 설정이 허용된다고. 그럼 참고하시면 돼요. 잠깐만요.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청약 계약자가 입주 예정자잖아. 그죠? 이 입주 예정자가 그 신규 아파트 분양받으면은 분양가가 12억인데 현금 12억 들고 부장 신청하시는 분은 많지 않겠죠? 대부분 중도금, 잔금을 대출받는 경우가 있잖아. 그 입주 예정자, 청약 계약자, 입주 예정자의 주택 구입 융자 등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을 설정할 경우에는 사업 주체를 위한 겁니까? 입주 예정자를 위한 겁니까? 입주 예정자를 위한 거니까 저당권 설정 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말입니다. 상식으로 가능하죠? 참고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기등기 뒤에다가 적어요. 부제목을 쓰세요. 부기등기 뒤에다가 부제목을 쓰세요. 제3자의 행위 제한, 제3자의 행위 제한이라고 적어요. 제3자의 행위 제한으로 적어 두시고 설명을 듣고 교재를 보셔야 돼요. 설명 듣고 교재 보지 마세요. 조금 고개 드세요. 고개 드시고
설명드렸습니다. 제3자의 행위자는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지금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이제 Y건설이 대지를 조성하고 주택을 건설하고 있다고. 그때 청약계약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Y건설 사업주체하고 청약계약자, 입주예정자죠. 입주 예정자들, 이 입주 예정자, 청약계약자가 청약계약의 당사자잖아요. 청약계약의 당사자라고. 근데 이게 봐요. 입주 예정자 청약계약도 안 했고 건설회사도 아니면은 청약계약의 당사자입니까? 제3자가 됩니까? 제3자. 갑돌이는 입주 예정자도 아니고 Y건설도 아니야. 그러면은 제3자잖아. 근데 이 갑이 제3자가 주택건설 사업주체 Y건설에 채권이 있어. 채권이 있다고. 그 채권 확보를 하려고 이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되는 주택과 대지를 압류하거나 가압류하거나 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할 경우에는 잔금을 끝내더라도 사용검사 후 무사히 입주예정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런 낭패를 막기 위해서 청약계약의 당사자, 즉 건설회사나 입주예정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서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되는 주택과 대지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로 할 수 없는 재산임을 건설 사업주체자 이금 소유권 등기에다가 부기등기를 의무적으로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등기에다가 이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되는 주택과 대지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고 목적물이 될 수 없고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부기등기를 해버리면은 부기등기 이후에 압류 등 행위는 법률 정해버려서 재판 없이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럼 부기등기 이후에 압류하더라도 무효니까 압류를 당합니까? 당하지 않습니까? 당하지 않도록 한 거야. 그래서 잔금을 마친 청약계약자, 입주예정자가 무사히 사용검사 후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건설되는 주택과 대지는 건설회사나 입주예정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당하지 않도록 청약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압류 등 행위를 부기등기 제도로 허용합니까? 규제하고 있습니까? 규제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됐죠? 부기등기라는 목적은 청약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압류 등을 막기 위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봐요. 시험 쳐야 되잖아. 시험 쳐야 되니까 부기등기 의무는 입주예정자에 있는 게 아니고 사업주체에게 있어요. 그 등기 의무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게, 잠깐. 밑줄 꺼드릴 거라니까, 잠깐. 여보세요? 아파트 짓고 대지 조성합니까? 대지 조성하고 아파트 짓습니까? 그러면 주택하고 대지는 건설 시기가 다르잖아, 그죠? 부기등기 시기도 다를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제 부기등기 의무가 누구에 있는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대지하고 주택에 대해서 부기등기 시기가 서로 다르니까 비교해서 외우는 게 핵심이에요. 이런 것을 밑줄 꺼드릴게요. 네, 교재 옵니다. 부기등기 667페이지, 부기등기. 저당권 설정 등 제한을 할 때 사업주체는 동그라미예요. 사업주체는 밑에 적어요. 등기 의무자. 여러분, 부기등기는 제3자의 압류 등을 막기 위한 부기등기는 입주예정자가 합니까? 사업주체가 합니까? 사업주체가 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끝에 보면은 사업주체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합니까? 면제입니까? 면제. 세 번째 줄 끝에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않다니까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야. 국가 등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부기등기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저당권 설정 등 제한을 할 때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기등기 의무자는 누구죠? 사업주체, 입주예정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668페이지입니다. 부기등기 내용은 금방 말씀드린 거고요. 3번에 부기등기 시기를 빌펴요. 위 1번의 부기등기는, 자, 밑줄 그으십시오.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는, 대지 동그라미. 주택건설 대지는 부기등기를 언제 하죠? 밑줄 그으십시오.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합니다. 대지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하고
건설된 주택, 주택 동그라미. 주택은 네, 소유권 보존 등기 출금 되죠.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합니다. 그리고 부등기 효력도 꼭 읽어야 됩니다. 축거 주십시오. 부기등기 이후에 해당 대지 또는 주택에 대해서 양수하거나 제한목을 설정하거나 압류, 감류, 가처분 등의 목적을 하더라도 부등기 이후 법률행위의 효력은 취소 대상입니까? 무효로 합니까? 무효 동그라미.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669페이지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는 잠시 휴식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